외국인들 같은 경우 최근에 2차 전지를 위주로 매도하면서 반대로 바닥에서 강하게 계속 사모으고 있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앞으로 새롭게 다가올 투자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또 그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새롭게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엔터입니다. 이 종목군만큼은 지금까지 여러 번 공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100%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게 저는 엔터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 엔터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엔터주가 이번에 다시금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공부해본 바로는 엔터 역시도 그 탈세계화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 업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산업군에서 새로운 기회가 크게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요인은 전 세계가 반으로 쪼개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엔터 산업은 이 장벽이 점점 굳건히 벽이 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점차 이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포인트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유튜브나 틱톡과 같은 이런 플랫폼 매체를 통해서 간편하게 뮤직비디오나 음원을 그대로 듣게 되는 게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때요? 내가 하나의 노래, 음악을 들을 때 그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범위해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노래를 들을 때 사실 다른 나라의 노래를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았어요. 왜?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많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그냥 단순 클릭만으로도 그리고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소에 듣지 않던 노래도 쉽게 들을 수 있고, 특히나 인기 차트에 올라가 있는 음원들은 우리가 보다 더 쉽게 받아들이고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쪼개짐에도 불구하고 이 엔터 산업은 비교적 쪼개지는 거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탈세계화 국면뿐만 아니라 어떤 국면이냐?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국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나는 기업들은 살아남기가 어렵고 부채가 많은 기업들 역시 도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엔터는 무엇보다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크게 부담이 되질 않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 대체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에서 충분한 우위를 점합니다. 엔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돈을 버는 사업이 앨범을 판매하거나 음원에 대한 수익이 창출되거나 콘서트에 의한 수익을 창출하거나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 앨범 사고, 음원 듣고 콘서트 가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누굴까요? 팬들이죠. 근데 이 팬들은 물가가 계속 높아진다 한들 이 팬심이 두터운 상황에서 그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앨범을 냈다, 콘서트를 한다 하면은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더라도 내가 쓸 거 줄이고 아낄 거 아끼면서 간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 대비 콘서트 티켓 가격은 급격히 더 치고 올라간 가격 상승 흐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콘서트 티켓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우리나라 엔터 산업에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일본, 북미 이쪽이겠는데, 중요한 건 이 북미 쪽에서 흥행을 하면 글로벌적인 히트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북미 쪽 진출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작년 연간 앨범 차트 상위 10위권을 바라봤을 때 글로벌과 북미가 거의 절반 정도 겹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앞으로 탈세계화가 강화되며 우리나라가 북미 쪽으로 좀 더 수혜폭을 키워간다라고 봤을 때, 그럼 국내 엔터 4사 중에 누가 좀 더 큰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까? 첫째로는 하이브겠고 둘째로는 YG일 것 같습니다. 왜냐? 작년 기준으로 지역별 매출 비중이 하이브가 북미향 22%, YG가 북미향 9%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1분기 실적을 바라봤을 때 각 회사들의 주요 아티스트 활동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분기부터는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본격화가 되면서 엔터 4사 모두 이익의 개선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한 음반 판매량은 하루가 다르게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투어 규모는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으며 올해에만 10팀의 신인 아티스트가 데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올해 상반기에 엔터사의 긍정적인 모멘텀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관점 흐름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엔터 4사에 대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가 상승 흐름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엔터 4사의 주가 상승 흐름이 보여준 상황에서는 엔터주를 공략하기가 조금은 무리가 있을 거라 판단이 되는데, 실적을 좋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가 저점 구간에서 박스 형태를 그리고 있는 종목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YG 플러스였습니다. 우선 YG 플러스는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YG 플러스는 어떠한 업무를 위주로 하느냐, 바로 YG 엔터와 하이브 소속 가수들의 음반과 음원 유통을 담당하면서 월드 투어에 따른 MD 판매 역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YG에서 하이브까지 해요? YG 플러스는 21년도 때부터 하이브랑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어요. 그래서 하이브 소속의 아티스트들의 그 음원, 음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게 하반기 블랙핑크가 컴백과 함께 월드 투어를 하면서 음원, 음반, 그 다음에 MD 판매를 굉장히 잘 할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이브의 소속 아티스트들도 작년에 르세라핌, 뉴진스와 같이 굵직굵직한 새로운 걸그룹들이 흥행을 하면서 음원, 음반에 대한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YG 플러스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하이브와 YG 엔터의 소속 아티스트들이 새롭게 컴백을 하면서 앨범과 음원의 판매 수익을 늘려야 되고, 또한 이 아티스트들이 콘서트를 활발하게 하면서 그 콘서트 수익뿐만 아니라 MD 굿즈에 대한 판매 수익까지 많이 낸다면 YG 플러스에 대한 이 개선세, 성장세 역시 크게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우선 현재로서 YG의 가장 큰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을 블랙핑크 같은 경우 현재 월드 투어를 계속 진행 중인데 5월에 싱가포르, 마카오, 태국뿐만 아니라 8월까지 일본, 미국 이런 굵직굵직한 월드 투어 일정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기대감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는 제2의 블랙핑크라고 불리우는 베이비몬스터, 이 베이비몬스터가 지금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데뷔하기 전부터 무려 200만이 넘는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의 베이비몬스터이기 때문에 블랙핑크를 이을 새로운 걸그룹인 이 베이비몬스터가 또 성공적으로 데뷔를 한다고 봤을 때는 이에 따른 YG뿐만 아니라 YG 플러스에 대한 이익 개선 역시 기대를 걸어봄직 하겠죠. 한편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 올해 8월 계약 만료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블랙핑크가 만약에 계약 연장을 안 하고 다른 회사로 옮긴다면 이는 YG뿐만 아니라 YG 플러스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만료되는 8월에 월드 투어 앙코르 공연이 확정됐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재계약이 확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이는 주가에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YG나 YG 플러스 같은 경우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건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두 종목에 투자를 해 놓으셨거나 앞으로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8월 재계약 일정 전까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중요한 건 YG 플러스는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도 중요한데 작년에 사실 또 가장 핫했다고 볼 수 있을 걸그룹인 뉴진스. 뉴진스가 올해 3분기에 다시금 컴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진스는 작년에 데뷔와 동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하이보이, 어텐션, 쿠키에 이어서 OMG, 디토 이 모든 곡들이 국내외 음원 차트를 다 휩쓸면서 글로벌 라이징 스타로 자리매김을 했거든요. 근데 이 뉴진스가 올해 다시금 컴백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주가는 기대감은 선반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뉴진스가 컴백 일정을 예정하고 있는 6, 7월 그 전에는 주가가 한 타이밍 이를 선반영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이 YG 플러스의 주봉상 차트 흐름을
살펴보시면 하락 추세가 끝나는 지점에서 박스권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은 타이밍이 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엔터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예전부터 가장 좋아했던 섹터였고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섹터인지라 저로서도 오늘 굉장히 하이 텐션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불패 신화를 이어가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지 한번 같이 두고 보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조금이나마 참고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은 우리 큐피디님이 기다리셨을 내용을 할 것 같은데 사실 큐피디님이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틈틈이 저한테 제약바이오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제약바이오는 그렇게까지 선호하진 않아요. 물론 여러 번 투자를 해봤긴 했는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실체가 없이 기대감 꿈을 먹으면서 가는 종목군들인 만큼 우리가 당장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투자하기 좀 까다로운 건 맞거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그 꿈을 잡기 위한 계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선행해야 되는 섹터인 만큼 그 개발에 필요한 투자금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계속 들어오는 시장이어야 해당 기업들이 계속 연구개발을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성과를 낼 수가 있는 판이 깔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금리에 대출받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심리 자체가 많이 죽어있는 상황에서는 제약바이오가 큰 힘을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리가 좀 많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뭐 코로나와 같이 특별한 이슈가 생긴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제약바이오는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려도 되겠다, 해드려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한번 제약바이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개념이 건강보험 지출액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에 고령화 시대로 인한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제약업종은 매년 꾸준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코로나 때 당시에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거품이 많이 껴 있었던 섹터였는데 지금은 그와 반대죠. 계속해서 성장을 탄탄하게 하던 와중에 지금의 주가는 역사상 밸류에이션 최하 수준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그대로 있는데 밸류는 최저다, 즉 너무 싼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의 제약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실제 최근 제약바이오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지난 1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과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매출, 영업이익 모두 순조롭게 증가한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약 7,200억, 영업이익 기준 약 1,900억 정도 수준으로 전년 동기 때보다도 약 40%의 매출 성장을 이뤄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느냐? 위탁 개발 생산 CDMO 사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다른 제약 기업들이 나는 이런 신약을 만들고 싶은데 이런 약품을 만들고 싶은데 근데 이걸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그 방법은 알 것 같은데 이런 약품을 만드는 실질적인 환경이 조성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다른 기업에 이 생산을 위탁해서 맡기는 겁니다. 그거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오는 것이고 삼성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던 것들을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원가는 최대한 낮추고 생산 효율은 높이면서 수많은 공장을 기반으로 찍어내는 걸 가장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삼성이 이런 반도체에 있어서의 생산 DNA를 가지고 새롭게 뛰어든 게 이 바이오 사업이었는데 바이오 사업 중에서도 이런 위탁 생산, 즉 CDMO의 사업부를 토대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인 것이고, 이번에 특히나 실적이 좋게 나온 이유를 물어보니까 업체 측에서는 원료 의약품 판매가 증가를 했고 환율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은 1, 2, 3 공장이 풀 가동이 되면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 결과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라고도 얘기를 해줬는데요. 가뜩이나 고금리 경기 침체 국면으로 기업이 실적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장을 풀 가동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기업을 둔 기업의 총수, 회장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 기업, 이 사업부를 더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움직임을 보아하니 이 삼성바이오의 힘을 싣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회장이 미국으로 방문을 한 뒤 J&J, BMS,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 바이오젠과 같은 글로벌 빅파마, 바이오 벤처 인큐베이션 회사의 CEO들과 연쇄 회동을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회사들은 예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파트너 관계를 지속해왔던 기업들로서 앞으로의 삼성바이오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회장은 삼성바이오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투자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 타이밍이 또 기가 막힌 게 아까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 2, 3 공장이 모두 풀 가동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4공장이 작년부터 6만 리터 규모의 부분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바로 다음 달부터 나머지 18만 리터의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이 4공장이 완공이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 능력이 60만 4천 리터로 압도적인 글로벌 1위가 됩니다. 아무튼 기업 총수 입장에서 지금 공장들이 다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에 바로 다음 달 추가적인 공장을 돌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와중에 즉각적으로 이 공장이 완공됨과 함께 공장을 돌리고 싶어 하겠죠. 그 움직임을 이번에 미국에 방문하며 다양한 바이오 기업들과 만나면서 기존의 고객사들한테 이번에 우리 공장이 다음 달에 완공이 되는데 또 맡기실 거 없습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나눌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4공장은 글로벌 제약사 9개사와 12개 제품에 대해 수주 계약 체결을 이미 완료를 했고요. 추가로 29개 이상 잠재 고객사와 44개 제품 생산을 협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1, 2, 3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4공장의 수주 역시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 회장은 추가적인 5공장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공장을 계속 더 짓고 이를 풀 가동시켜서 되는 사업에서 계속 돈을 창출해내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과거 이 회장은 뉴 삼성으로 향해 가는 포부를 밝히면서 예전부터 반도체, 2차전지 배터리에 이어서 바이오에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누리겠다, 목표하겠다 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 산업은 원체 생산 기술과 R&D 역량은 물론 장기적인 협업을 위한 신뢰성과 평판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분야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삼성은 이 회장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그렇게 현재 글로벌 1위의 CDMO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회장은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직접 발로 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회장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사업에도 굉장히 진심이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입장으로서 이러한 삼성의 이 바이오 사업에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 역시 제2의 삼성전자를 이 바이오 사업부에서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든 이 바이오 사업부를 계속해서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데 관련된 수혜주는 없을까요? 그쵸. 아무래도 삼바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워낙 탄탄한 실적을 기반했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신규 투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담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수혜 기업인데 주가가 이제야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몇몇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개 기업을 그냥 소개만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일신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제약과 식품 산업용 동결 건조기를 연간 200대 이상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일신바이오의 초저온 냉동고 동결 건조기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될 정도로 기술력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동결 건조기가 약 20% 정도를 초저온 냉동고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식품뿐만 아니라 제약 쪽으로도 이런 동결 건조기 냉동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지라 일신바이오의 실적이 여전히 탄탄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본력이 탄탄하고 현금 흐름성이 좋은 기업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투자해야 되는데 일신바이오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또 양호하다. 또한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렇게 건조기 냉동기를 파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25에서 30% 가까이 나오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 바로 삼성바이오의 동결 건조기를 공급한다라는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삼성바이오 입장에서 앞으로 4공장이 완공되면 그 건조기를 또 새롭게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흐름에서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제 공부를 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의 최근의 주가 흐름이 바로 바닥권에서 그 30주선을 돌파하고 딱 지지받고 반등하려고 하는 2번 매수 패턴에 위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탄력성을 기대해 봄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린바이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로 해서 제조한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 인프라 사업과 그리고 치매 조기 진단 키트, 그다음 헬스케어 위생살균 솔루션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일신바이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특출난 기술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많이 낮아요. 대신에 꾸준한 이익 성장세는 나오고 있는 탄탄한 기업입니다. 얘는 어떠한 관계성이 있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고 mRNA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추가적인 성장에 발맞춰서 나아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 보여진다. 두 기업 모두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이긴 하지만 워낙 탄탄한 실적과 현금 흐름성을 바탕으로 둔 기업들인지라 지금과 같이 고금리 경기 침체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약바이오에 굳이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소액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움직임이 없었다면 제약바이오 강의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원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요? 돈의 흐름이요. 돈의 흐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국가의 정책적인 방향성과 대기업들의 투자의 움직임인데 이 대기업의 투자 움직임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삼성의 움직임일 수밖에 없는데 그 삼성의 총수인 이재용 회장의 움직임이 이 바이오 쪽에 최근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꺼내 들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는 제가 봤을 때는 국내의 수많은 섹터 중에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곳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나오는 sek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하이 리턴 몇몇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중에 100%, 500%, 1000% 이렇게 단기간에도 급등한 종목군들만 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종목군들은 거의 1%에 불과하다고 보셔야 되고
그만큼 반대의 리스크도 충분히 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약바에 투자를 할 때는 정말 더 신중하고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이어서 중국에서 한국산 게임에 대해서 판호를 다시 발급을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게임 업종에 대해서 시진핑이 억압을 좀 해왔고, 특히나 미중 무역 전쟁이 심해지면서 한국에 한한령 이 제한을 걸면서 특히나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근 2년 동안 판호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슬금슬금 한한령을 좀 해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부 게임들의 판호를 개방을 해줬는데요. 사실 중국이라는 시장은 중국에서 어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판호라는 것을 받아야지만 게임 업체가 공급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판호를 오늘 다시 또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만에 판호를 다시금 수년간 막아오던 판호를 열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국 시장에 대한 개방을 다시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방송한 이후로도 게임주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좀 눌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이런 판호 재개로 인해서 다시금 증시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관련된 업종들이 좀 높은 상승을 좀 해주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할 만한 포인트들은 여전히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은, 게임 업체가 중국에 진출을 했다라고 해서 과거만큼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중국 내에서 몇 년 전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규제를 통해서 하루에 몇 시간만,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게임을 통제하고 있죠. 명목상의 이유로는 눈에 해롭다, 중독성이 심하다, 이런 걸로 해놨지만, 중국 정치 시장을 아는 분들은 대부분 이게 이제 진짜 메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죠. 게임 업체들이 중국 내에서 시진핑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정보 전달로 인해서, 과거에 아랍의 봄처럼 페이스북으로 인해서 이 중동 국가들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던 것들도 시진핑은 아무래도 공산주의에서 신경이 쓰였을 것이고, 또 이 게임 업체들이 태자당, 그러니까 시진핑이 출신인 태자당의 반대 급부인 경쟁당의 자금줄이다라는 얘기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통제하는 이유는 중국 내에서는 말이 많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중국 내 자료를 보면 중국 내에서의 게임 퀄리티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중국의 22년 상반기 게임 수출액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1,104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중국의 게임 퀄리티가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 같은 국가의 수출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전체적인 게임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상승보다는 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중국 내에 지금 2022년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보면은 게임에 대한 성장세가 조금 하락으로 돌아섰고, 작년 2021년 대비 2022년의 11월 달에 보면은 19.23%나 게임 시장이 좀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성장세는 좀 어렵고, 특히나 지금 중국은 8시간의 3교대로 게임을 만들어서 막 찍어내고 있고, 또 워낙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게임이 진출을 하지 못할 때 중국의 게임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지금은 워낙 큰 게임들, 한국에도 크게 진출했던 게임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뚫고 한국의 게임 시장이 과거와 같은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게임과 관련된 업종들의 차트가 워낙 바닥에 있고 몇 년 동안 막혀왔던 중국의 시장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과거만큼 성장을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제 언급해드렸던 업종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좀 차트가 굉장히 괜찮은 위치에 있는 게임주가 뭐가 있나라고 보면, 일단 제가 언급해드렸던 넷마블, 데브시스터즈, 웹젠, NC소프트 이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일단 얘네를 먼저 보고 가면요, NC소프트가 지금 바닥에서 쌍바닥을 한번 찍고 크게 올라갔다가 박스권을 형태로 유지를 하다가 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이번 판호가 다시 개방이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바닥을 다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를 깨지 않고 이 자리에서 다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또다시 한번 좋은 기회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가 지난번 쌍바닥을 찍기 전에 이 라인과 겹치기 때문에 이 라인만 잘 지켜줘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바닥을 찍고 차트가 이제 우상향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고점 라인에서 어마어마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차트가 바닥이어서 사실 크게 리스크를 지지 않고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위치이긴 하죠. 자, 그리고 넷마블은 지금 바닥을 찍고 상승 중에 있다가 최근에 늘렸는데 오늘 시가부터 떠서 12%까지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습니다. 6% 상승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이 자리가 사실 요 라인, 전고점 라인을 뚫을 수 있나 했더니 뚫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얘도 역시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만 더 늘려준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위치만 와줘도 얼마든지 다시 투자를 해볼 법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보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게임주는 일단 5월, 6월 정도까지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게임으로 알려드렸던 웹젠이 중국 게임들 중에서 약간 대장주격으로 올라갔었는데 지금 보면은 하락을 했다가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섰는데 상승 2와 하락 1 파동을 계속 그려고 있었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번에 파노 서비스가 다시 나오면서 이 눌리는 자리에서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해보고 특히나 올라갔다가 눌리는 자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설명드렸던 데브시스터즈가 최근에 기업에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상승했다가 크게 내려왔는데 요번에 데브시스터즈가 또 중국 파노와 관련돼 있다, 파노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다시금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는 워낙에 파는 힘이 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음봉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시가가 24% 가까이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방에 압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면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지금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락하는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온 데는 이유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전히 아직은 상승 추세에 있고 최근에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렇게 바닥 라인을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브시스터즈도 살짝만 눌려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게임 업체들도 한번 보시죠. 이번에 기사가 좀 나왔는데 드래곤플라이가 네오리진과 연무 협약을 맺어서 중국 시장을 이제 공략한다라고 합니다. 네오리진이 중국 현지 인적 네트워크가 강하고 그리고 파노 발급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38개의 파노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의 게임사 상위권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런 업체들하고 드래곤플라이가 같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드래곤플라이한테는 조금 좋은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해 있어요.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역대급 가격에 지금 거의 동전주가 돼버렸습니다. 동전주가 돼버렸고 고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는데 사실 저점 라인도 깨졌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호재성 기사로 인해서 시장이 좀 공략이 된다, 이런 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동전주 인계 상승세가 좀 높게 나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것만 보면 아무래도 메인으로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소액의 비용으로는 투자를 해서 단기 급등을 좀 노려볼 만하긴 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오리진 역시 차트가 좀 비슷한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해서 아직 바닥이다라고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2020년, 21년 상승했던 부분을 모두 반납하고 그 직전에 바닥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다시금 지지가 돼서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최근에 또 기관과 외국인이 둘이 공동으로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단기간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봐도 충분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넥슨 게임즈도 사실 최근에 바닥 라인을 정말 잘 지지해주고 있었거든요. 얘들도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다가 오늘 시가로 바로 15.8%까지 떴다가 21% 그리고 13%로 좀 마감을 했는데 갭으로 뜬 만큼 이 갭이 또
하락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역시 살짝 눌리는 자리가 내려오는 위치까지 기다렸다가 투자를 해본다면 어느 정도 하락 추세를 확실히 돌렸기 때문에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 지금 게임주들한테 대규모로 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들은 대부분 나가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갑작스럽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좋아 보이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컴투스 역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게임들보다는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닥 라인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꾸준히 밑에를 들어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고 역시 외국인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게임들이 오른 만큼 안 올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후발주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고점 대비도 엄청나게 하락해 있고 이 가격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와 있냐면 거의 10년 전 가격 고점 라인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지하고 지금 바닥을 들어 올리는 것은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펄어비스. 개인적으로는 펄어비스가 워낙에 고가까지 갔었고 물린 개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게임주를 얘기할 때 펄어비스는 되도록이면 조금 자제했는데 최근에 펄어비스 흐름을 보면 바닥 라인을 여러 번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서 사재기 구간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은 개인 자금들이 좀 물려 있습니다. 워낙에 여기서부터 계속 물렸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닥 라인이 최고 바닥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반납한 거죠. 이걸 다 반납했는데 어쨌든 요것만 어느 정도 물량이 해소가 되고 지금 개인들은 나가고 있지만 외국인들과 기관을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손바뀜이 어느 정도 나와서 크로스가 된다라고 하면 위로 튀어 오를 공간은 훨씬 많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하락할 것보다 위로 올라갈 상방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죠. 그래서 펄어비스도 지금 위치에서는 고점 대비 엄청나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중국 내에서 게임주의 시장이 과거만큼 커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대부분의 주가의 차트가 바닥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성 기사와 그리고 중국 시장이 조금 더 오픈이 된다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게임주들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초부터 시장에서 이제 꾸준히 관심을 좀 받고 있고 단지 이제 대규모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럴 때 게임주들을 눌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모아간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아주 크게 상승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안정적인 위치에 와 있고 좋은 재료들이 나올 상황 그런 것들을 차근히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여러분한테 투자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서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좀 전달해 드릴 내용은 시장에 대한 기대치, 사막의 신기루 같은 이 기대치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FOMC가 있었죠. 이번에 파월이 했던 이야기 중에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이슈가 있었죠. 하나는 금리는 올해 안에 인하가 없다. 금리 인하는 없다.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의 어떤 시그널은 주었다. 그리고 FOMC 회의 성명록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구가 빠졌다. 이런 부분들이 핵심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파월은 연내 금리 인상이 인하로 바뀔 그런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함축해서 얘기를 했죠. 물가가 더 빨리 떨어져야 가능한 이야기인데 현재 이 물가가 빨리 떨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시장은 지금 현재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여전히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분석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하다. 파월의 현재 발언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미국에서 다시 좀 불거지는 은행 사태들 그리고 신용 경색이 발생하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고용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충분히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능성이라는 것은
1%의 확률이라도 있다면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지금 5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시장은 그런 기대치를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조금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현재 신용경색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신용경색이 시작된 이유가 있어요. 이번 미국의 은행 파산 사태들을 비롯해서 연준이 스스로 우리의 감독이 부실했다라고 인정을 했고 은행에 대한 감독 규정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로부터 은행들이 대출을 할 때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강경한 태도로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심사를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현재 대출이 좀 줄어들게 됐고 이것은 얼마든지 신용 경색에 대한 문제점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직전에 발표된 4월의 고용 지표가 즉 실업률이 54년 내 최저로 내려갔어요. 3.4%가 나왔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안 좋아지고 있지만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물가라는 지표가 내려와야 되고 이 물가라는 지표가 내려오려면 미국에서 임금과 고용이라는 두 가지의 수치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여전히 견고한 상태인 거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많아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절대 수치가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 하락한 걸 가지고 미국의 고용이 이제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미국의 고용과 임금에 대한 데이터가 쉽사리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물가 또한 역시 쉽게 내려오기 어렵다. 그리고 현재 파월이 중시하고 있는 몇 가지 포인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가 있는데 이 주거비에 대한 역시 미국 내의 연준 데이터를 보면 주거비에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 이 CPI 혹은 PC 물가가 쉽사리 내려오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 내에서 오늘 이제 영상 업로드될 기준 저녁에 CPI가 발표되는데 현재 5%대가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직전 3월치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 사실 이게 4점 후반대든 5%대든 여전히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더라도 인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뒤로 미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욕 연은 총재 윌리엄스 총재가 물론 강경파 꽤나 이 매파긴 하지만 이 윌리엄스 뉴욕 총재가 필요시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꽤나 충격적인 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금리와 미국의 금리 차이가 크게 좀 벌어질 수가 있죠. 물론 이 양국의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수출이 잘 되고 내수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금리 차가 크게 발생하더라도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출이 좀 견고하고 무역 흑자가 좀 잘 나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죠.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현 상황 대비했을 때는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최근 몇 차례의 파월의 주요 자리에서의 발언들을 보면요. 연준이 현재 인플레이션을 평가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근원 상품에 대한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고 있다. 근데 이 근원 상품은 이미 하락하고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건 물건의 가격이죠. 자, 그리고 주거비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미국의 주거비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미 고점 대비 높은 폭으로 하락했는데 보통 이 주거비가 인플레이션 수치에 적용이 되려면 최소 6개월에서 길면은 1년 이상의 시간의 어떤 시차가 이제 딜레이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 작년 말부터 하락했다면 이제 이것이 곧 적용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잘 나와야 되겠죠. 물론 현재까지는 이 두 가지가 파월은 내려오고 있고 내려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 내에서 문제가 되는 데이터가 바로 이 3번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용과 임금과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서비스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이것은 얼마 직전에 PC 물가에서도 근원 PC 물가가 전혀 내려오고 있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직전에 3월의 CPI도 역시 근원 CPI는 하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현재 파월이 중시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중에서 3번이 가장 크고 2번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CPI에서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내려오느냐, 만약에 이것이 아직 내려올 그 시차가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파월은 조금 더 강경한 금리 정책을 할 수가 있고 3번이 문제인데 이 3번이 현재로서는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하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노동시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인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인 배율은 한 명당 일자리가 몇 개 정도 되느냐인데 현재 미국 내에서 구인 배율이 1.6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 한 명 대비 일자리가 1.6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게 뭐냐면 코로나 전에 경기가 확장 국면일 때 당시에 구인 배율이 0.9에서 1.2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도 지금 미국 내의 구인 배율은 매우 높다. 물론 이것은 트럼프 때부터 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추방이 되면서 현재 미국 내에서는 저임금의 노동자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미국인들이 그대로 대체해서 들어와서 경제 데이터와 무관하게 미국 내에서의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연준이 금리 정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많이 반영하고 스스로 또 이것을 예상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섣부른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데이터와 시장의 증시는 따로 움직일 때가 있고 같이 움직일 때가 있냐에 대한 아마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이걸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의 데이터와 증시가 디커플링이 될 때가 있고 커플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데이터가 안 좋으면 실제로 증시가 같이 무너질 때가 있고 경제 데이터가 안 좋은데도 증시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시장의 어떤 주식시장의 생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끌고 와서 미리 그것을 반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가 주식시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시장은 기대를 먹고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시장은 기대라는 걸 만듭니다. 증시가 만약에 안 좋게 되면 연준이 시장이 무너지고 경제 데이터가 안 좋아지면 아마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는 그 시기 때마다 항상 거기에 맞는 기대라는 게 단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미리 반영을 해서 땡겨왔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경제 데이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치로 인한 상승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고하저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시장이 언제 좀 바뀌느냐? 경제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실제 증시도 같이 안 좋게 움직이느냐? 바로 이 기대가 현실로 나타났을 때 그 현실이 기대에 충족하느냐 혹은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아주 새로운 다른 현실을 만들어서 기대가 박살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지금 만약에 경제 데이터가 계속 안 좋게 나와서 고용도 이제 임금도 다운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시장은 야 드디어 이제 연준이 걱정할 만한 이슈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만약에 연준이 모종의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이 기대와 현실에 대한 자각이 큰 차이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대치가 무너지게 되면서 그 부분이 현실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제 데이터가 무너지면서 증시도 같이 빠지게 되죠. 자, 그렇게 경제 데이터가 쭉 빠지다가 보면은 이게 또 다른 새로운 기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야, 이제는 어떤 행동을 하겠지? 이제는 정말 증시와 경제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연준이 어떤 희망적인 정책을 할 거야라는 새로운 기대가 또 형성이 됩니다. 그때 증시는 다시 오르게 돼 있죠. 그리고 그런 기대치로 오르다가 연준의 어떤 행동이 그 기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것은 지금 시장의 기대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기대를 연준이 충족시켜주는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그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기대치를 깨버리는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의 자각으로 그 현실을 반영을 하느냐, 이런 시장의 어떤 움직임,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은, 이론학적으로는 없는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지 증시에서 크게 무너지는 것을 피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종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I 발표 이후에 주거비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근원 서비스 물가에 대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이 시장이 얼마만큼 기대치가 깨지느냐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것이 무너졌고 새로운 기대치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투자를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를 운영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